네, 안녕하세요. EKS 비용 절감 전략, 회사에서 실현한 사이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된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 총 이렇게 7개인데요. 소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라운드 X라는 회사에서 2년차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동기는 이 절망의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비용 절감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결심했다 정도로만 요약하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은 EKS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가 어떤 거고, 그런 아이디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약간 이런 게 발표의 주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유독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가 많았죠. 비용 절감을 이미 했던 회사도 있고 할 예정인 회사도 있고 다 한 회사도 있을 텐데,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색다른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에게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비용 절감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AWS의 EKS라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이 클러스터의 노드로 EC2라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EC2는 타입이 3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2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컴퓨팅 서비스로 비용이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팟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언제든지 의도치 않게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비용이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럼 얼마큼 더 비용이 저렴한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C4-2X 라지의 경우 온디맨드일 때 하루에 10.89달러, 스팟일 때 하루에 3.17달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스팟 노드가 온디맨드 노드보다 약 70% 이상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스팟을 사용하다 보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적절한 노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파드를 어떤 노드에 스케줄링 하려고 하는데 그 파드가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1코어 CPU, 1기가 메모리인데 그런 파드 하나를 노드에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그 노드의 스펙이 100코어 CPU와 100기가 메모리일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적절한 노드를 골라야 할 텐데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C5가 훨씬 높은 스펙이고 오른쪽에 있는 T3가 훨씬 낮은 스펙이에요. 이 이그젠플이라는 파드를 노드에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이 C5 타입도 가능하지만 더 저렴한 T3 노드에서도 스케줄링 할 수 있다면 당연히 T3를 고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적절한 컨테이너 리소스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드가 실제로 사용하는 리소스가 1코어 CPU, 1기가 메모리인데 이 파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된 컨테이너 리소스 리퀘스트가 10코어 CPU, 10기가 메모리라면 이 파드가 어떤 노드에 스케줄링이 됐을 때 그 노드는 10코어 CPU와 10기가 메모리만큼의 리소스를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양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노드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왼쪽 그림에도 파드가 4개고 오른쪽 그림에도 파드가 4개인데 왼쪽에 있는 파드의 경우에는 이제 파드가 실제 사용하는 양보다 더 많은 리소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라이사이징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래 이 파드를 러닝시키기 위해서 2개의 노드가 필요했었는데 1개의 노드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은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 다음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정해진 시간에 활성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운영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을 위한 클러스터, QA 환경을 위한 클러스터, 스테이징 환경, 퍼포먼스 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위한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 회사에 따라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한 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운영 환경을 위한 클러스터는 당연히 언제나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겠지만 운영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이 항상 활성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간에 활성화된 상태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비업무 시간에 비활성화돼서 파드도 없고 노드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업무 시간에 활성화하고 비업무 시간에 비활성화했는데 만약에 운영 환경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 환경에서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해서 그런 크리티컬한 이슈를 조치하기 위한 핫픽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운영 환경에 반영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겠죠.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런 운영 환경과 유사한 QA 환경이라든가 스테이징 환경을 되살려서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비업무 시간에 비활성화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디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시스템이 차단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의 아이디어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에 가까운 내용이라면, 지금 이 내용은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시스템이 막는다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또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원래는 10개의 파드를 배포하려고 했고 1코어 CPU를 정의해서 배포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개의 파드를 정의했고 또 실수로 100개의 100코어 CPU를 정의해서 이제 배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 레벨에서의 리미테이션이 안 걸려 있다면 노드가 늘어날 거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행위를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는 애초에 차단이 되니까 그렇게 의도치 않게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정리해보면 총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위해서 적용했던 방법은 뭔지 말씀드리고, 이게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데모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팟 인스턴스의 사용과 적절한 노드 선택은 카펜터라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 도구란 건 말 그대로 필요할 때 노드를 프로비저닝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노드를 디프로비저닝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카펜터는 리소스 및 비용 최적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 도구가 노드를 프로비저닝 하는 상황은 언스케줄링된 파드가 있고 이 언스케줄링된 파드를 스케줄링 시킬 수 있는 노드의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 그때 이제 노드를 새로 만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진 노드에 언스케줄링된 파드를 스케줄링해서 러닝시키죠. 이 카펜터는 그 언스케줄링된 파드에 정의된 컨테이너 리소스 리퀘스트에 가장 적절한 노드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스케줄링된 노드에 정의된 컨테이너 리소스 리퀘스트가 1코어 CPU, 1기가 메모리라면 딱 거기에 알맞는 노드를 프로비저닝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이제 이 카펜터는 스팟과 온디맨드 타입 2개를 다 지정해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및 리소스 최적화된 컨셉이 이기 때문에 스팟과 온디맨드 중에서 스팟을 고를 수 있다면 스팟을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펜터의 콘솔리데이션이라는 옵션을 활성화한다면 특정 노드의 모든 파드가 다른 노드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특정 노드를 종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만약에 A 노드가 있고 B 노드가 있는데 A 노드에 스케줄링된 모든 파드가 B 노드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 A 노드를 드레인, 종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 사진은 카펜터의 CRD인 프로비저너 코드의 일부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패시티 타입을 스팟과 온디맨드 2개를 다 설정할 수 있고 노드의 여유 공간이 있을 때 특정 노드를 종료하는 콘솔리데이션 옵션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질문인데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타입의 인스턴스가 더 저렴할까요? 당연히 스팟이 더 저렴하겠죠. 두 번째, 카펜터가 어떤 노드를 프로비저닝 할까요? 당연히 카펜터를 선택했다는 거는 비용 및 리소스 최적화된 노드를 프로비저닝 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정 노드에 모든 파드가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 특정 노드를 어떻게 할까요? 종료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많은 말을 드리는 것보다 데모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EKS 코스트 옵티마이즈라는 클러스터 안에 노드가 2개 있고 카펜터 이네이블드라는 레이블에 있는 노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있는 2개의 노드에는 테인트 설정이 걸려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테인트에 대한 톨러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파드가 없다면 이 2개의 노드에 스케줄링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톨러레이션이 없는 파드를 배포할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언스케줄링이 될 거고, 그래서 카펜터가 다시 그 언스케줄링된 파드를 위해서 노드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적용된 상태는 온디맨드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콘솔리데이션 옵션은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거는 이 테스트 디플로이먼트이고 레플리카는 50개를 정의하고 리소스는 1코어 CPU 1기가를 정의를 했어요.
배포했고, 이 50개의 파드를 위해서 카펜터가 노드를 프로비저닝했고, 그렇게 해서 생긴 노드는 카펜터 이네이블드라는 레이블을 달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카펜터 로그를 보면은 카패시티 타입이 온디맨드라는 로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두 대의 노드, C 계열의 두 개의 노드가 만들어졌고 타입은 온디맨드이고 이렇게 한 달간 배포됐을 때 약 2,008달러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온디맨드만 사용했을 때. 좀 원활한 데모를 위해서 앞에서 만든 프로비저너를 삭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카펜터 이네이블드라는 레이블에 있는 노드가 삭제가 되고 그 노드에 스케줄링된 파드가 펜딩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좀 원활한 데모를 위해서 지웠고, 약간은 온디맨드만 활성화했는데 이번엔 스팟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펜딩된 애들을 위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노드가 만들어졌죠. 위에 있는 펜딩된 파드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로그를 확인하면 이번엔 카패시티 타입이 스팟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을 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C 계열의 노드가 두 개 만들어졌고 이번에 타입은 스팟이고 이렇게 한 달간 배포됐을 때 한 717달러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거죠. 온디맨드였다가 스팟으로 바뀌었을 때. 이번에는 아까는 1코어 CPU 1기가 메모리를 정의했는데 그 값을 10분의 1로 낮췄습니다. 그럼 당연히 노드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여유 공간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드의 리소스 사용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용 자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드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콘솔리데이션 옵션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로그를 보기 위해서 세팅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비활성화했던 콘솔리데이션 옵션을 활성화했고 적용까지 완료했고 로고를 보니까 디프로비저닝 컨솔리데이션이라는 로고가 나오고 어떤 노드 하나를 터미네이팅 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아까는 두 개의 스팟 노드가 있었는데 이제 한 개의 스팟 노드가 생겼고 그 한 개의 스팟 노드에 이제 50개의 파드가 스케줄링 되어 있죠. 두 개는 데몬셋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C 계열의 노드가 한 대가 남았지만 이 노드의 리소스 사용량도 높지가 않죠. 만약에 카펜터가 프로비저닝 했던 노드가 온디맨드이고 콘솔리데이션 옵션까지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이 노드까지도 적절한 노드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스팟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이 노드를 드레인해서 어떤 타입으로 변경되고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를 지금 드레인하는 과정이고 드레인한 로그에 대한 노드에 대한 로그도 나왔고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T 계열의 노드로 바뀌었고 한 달에 81달러가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카펜터 데모였고 이 이후에 이어진 내용들도 현재 이 카펜터가 계속 적용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적절한 컨테이너 리소스 설정은 큐브코스트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비용 모니터링 오픈소스를 사용했습니다. 큐브코스트는 각 워크로드에 대한 매트릭, CPU나 메모리, GPU 등을 수집해서 비용을 계산해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인 UI도 제공해주고 어떤 클러스터가 얼마큼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효율성은 몇 %인지 등 알려주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큐브 코스트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사이징 레코멘드라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코스트 프레딕트라는 기능이에요. 약간 이름으로도 추론 가능하다시피 라이사이징 레코멘드는 적절한 컨테이너 리소스 값을 추천하는 기능이고 코스트 프레딕트는 어떤 매니페스트 파일에 정의된 파드의 개수나 컨테이너 리소스 리퀘스트에 정의된 값으로 한 달간 배포됐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코스트 프레딕트는 데모로 준비되어 있고 라이사이징 레코멘드는 사진을 좀 준비해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큐브 코스트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라이사이즈 UR 컨테이너 리퀘스트라는 창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에 배포된 모든 컨테이너에 정의된 CPU 리퀘스트와 메모리 리퀘스트를 알려주고
그리고 큐브 코스트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값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MSA dev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쉬핑 서비스 컨테이너가 있고 정의된 CPU는 1코어, 정의된 메모리는 1기가예요. 근데 이제 큐브 코스트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값은 굉장히 작게 나오죠. 이거는 제가 정의된 CPU랑 메모리를 애초에 높게 설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추천해주는 값이 이 리소스가 이 파드가 배포된 이후에 리소스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해서 저렇게 작게 나왔어요. 근데 방금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패턴이 있어서 좀 새벽에만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리소스 사용이 높아지는데 평균치로 내면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제 그거는 왼쪽 상단에 커스터마이즈라는 옵션을 통해서 가중치를 설정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인데요. 답을 다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적절한 리소스 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큐브 코스트의 랄 사이징 레코멘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병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큐브 코스트의 코스트 프레딕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데모 해볼게요. 현재 상태는 카펜터 이네이블드라는 레이블 있는 노드가 5개고 브티크 데브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MSA dev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도 파드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총 5개의 스파 노드가 있고 한 달에 $428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큐브 코스트의 라이사이징 레코멘드와 코스트 프레딕트를 큐브 코스트 API를 활용해서 수동으로 트리거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으로 리소스 레코멘드가 돌았고 얘는 큐브 코스트의 라이사이징 레코멘드를 활용한 잡이고요. 두 번째 잡으로 코스트 프레딕트 as is, 코스트 프레딕트 to be라는 잡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부티크랑 MSA는 아까 앞에서 부티크 데브 네임스페이스 안에 파드가 있고 MSA 데브 네임스페이스 안에 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이고 이 코스트 프레딕트 as is 같은 경우는 현재 정의된 값으로 비용 예측을 했을 때 얼마큼 비용이 발생할지를 말해주는 거고 코스트 프레딕트 to be 같은 경우는 이제 큐브 코스트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값을 적용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잡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려는 거죠. 원래 값과 큐브 코스트가 추천하는 값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코스트 프레딕트 as is 부티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375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이번에는 코스트 프레딕트 to be 같은 경우에는 $11 나오는 걸로 보여요.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가중치 설정을 하지 않아서 평균으로 내서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 코스트 프레딕트가 당연히 정확한 값을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슬랙으로 얼럿이 오도록 해서 뭐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이후에는 얼마여서 뭐 세이빙 퍼센트는 몇 퍼센트다라는 얼럿이 오도록 해놓고 어떤 PR이 만들어졌는데 확인을 좀 해보면 좀 크게 볼까요? 네, 지금 빨갛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원래 기존에 정의된 값인 거죠. 근데 이제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큐브 코스트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값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PR이 머지가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니까 노드의 리소스 여유 공간이 늘어나겠죠. PR이 머지 됐을 때 어떤 apply resource recommend라는 잡이 실행이 되고 얘가 해주는 역할은 아까 큐브 코스트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값으로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를 다 패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노드 리소스 여유 공간이 늘어났고 카펜터의 컨솔리데이션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결론적으로 몇 개의 노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아까는 5개의 노드였는데 이렇게 3개로 줄어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큐브 코스트 데모였고 계속 해볼게요. 정해진 시간에 활성화, 필요할 때 활성화하는 거는 크론 잡과 복큐브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크론 잡은 말 그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잡을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복큐브는 클러스터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전송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인데요. 이 복큐브에는 슬랙 같은 메시징 플랫폼에서 큐브CTL과 헬름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업무 시간에 비활성화 되었다 하더라도 슬랙을 통해서 다시 필요할 때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번 슬랙뿐만 아니라 뭐 MS 팀즈나 디스코드나 메토모스트랑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질문인데 이건 답이 이미 위에 있죠. 사용 안 할 때 어떻게 비활성화할 거냐, 사용할 때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냥 크론 잡으로 정해진 시간에 돌리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복큐브를 사용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데모 준비했는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현재 상태는 카펜터 이네이블드라는 레이블 라인 노드가 5개가 있고 MSA dev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티크 dev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도 파드가 있어요. 이 상태일 때 5개의 스판 노드가 있고 한 달에 $419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비업무 시간에 비활성화하는 어떤 크론 잡이 돌았다면 앞에서 봤던 부티크 데브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파드를 날리고 MSA 데브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파드를 날립니다. 그럼 당연히 파드가 사라졌으니까 노드도 사라지겠죠. 확인해보면 노드가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업무 시간에 활성화하는 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삭제했던 애들이 다시 롤백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파드가 생겼고, 그 생성된 파드를 위해서 카펜터라는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 도구는 노드를 프로비저닝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노드가 프로비저닝 된 모습이고, 애플리케이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들도 펜딩에서 러닝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크론 잡 데모였고, 이어서 복큐브 보여드릴게요. 복큐브도 마찬가지로 이 클러스터 안에 복큐브라는 파드가 존재하고요. 슬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복큐브를 활용해서 특정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파드를 조회할 수도 있고, 헬름 커맨드를 사용해서 헬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다시 되살렸으니까 이번에 복큐브를 한번 지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티크와 MSA 둘 다 지금 지웠어요. 지우니까 파드가 사라졌을 거고, 파드가 사라졌으니까 노드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노드도 사라지고 있고, 네임스페이스를 조회해보면 파드가 없습니다. 이번엔 다시 되살려 볼게요. 가장 최신 버전을 되살려야 되니까 리비전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토리 조회하고, 리비전 확인됐으니까 이제 롤백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름 롤백 커맨드로 가장 최신 버전으로 롤백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노드가 만들어졌겠죠. 파드가 새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아까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아무런 파드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크론 잡과 복큐브 데모였어요. 이제 마지막,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시스템이 차단하는 건 OPA 게이트키퍼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OPA는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의 약자로 정책 기반의 제어 엔진인데요. 흔히 이제 테라폼을 IAC, 인프라스트럭처 에디어 코드라고 부른다면 OPA는 PAC, 폴리시 에디어 코드라고 부릅니다. 즉 정책을 코드로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OPA를 쿠버네티스에 적용한 프로젝트가 OPA 게이트키퍼입니다. 이 OPA 게이트키퍼는 정책 기반으로 어떤 요청에 대한 승인 및 거부를 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OPA 게이트키퍼의 코드 일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를 GP3만 허용한 정책을 만들고 레고 기반으로 GP3가 아닌 거를 거부한다라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배포하려고 하는 PVC가 GP3가 아니면 애초에 배포가 안 되는 거죠. 이 발표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정책만 만들었는데요. 레플리카 개수를 제한하고 파드의 리소스, CPU나 메모리를 제한하고 스토리지 클래스를 GP3로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고 나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로 많은 레플리카를 배포하면 어떡할까요? 파드의 CPU나 메모리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어떡할까요? 스토리지 클래스를 GP3보다 더 비싼 GP2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책에 의해 거부된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데모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게이트키퍼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게이트키퍼 컨트롤러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만들어진 정책은 4개인데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레플리카 리미트랑 컨테이너 리미트예요. 확인해보면 좀 테스트를 위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거는 리소스가 20코어 CPU, 20기가 메모리예요. 이제 이런 건 흔치 않으니까 막아야겠죠.
그래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거부가 되고 왜 거부됐는지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은 레플리카 100개를 정리했는데 이것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포하려고 할 때 제공받은 레플리카의 개수는 100개인데 허용되는 범위는 3개에서 0개니까 이건 거절이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작업한 거는 터미널에서 kubectl 커맨드를 이용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쿠버네티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kubectl로 동작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니겠죠. 만약에 GitHub 같은 곳에서 어떤 헬름 차트나 커스터마이즈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경사항에 대한 풀 리퀘스트를 만들고 그 PR이 리뷰어에 의해서 어프로브가 되고 머지되면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동작할 텐데 결과적으로 어떤 PR에 대한 리뷰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100코어 CPU를 정의하고 100개의 파드를 정의했을 때 실수로 어프로브를 하고 머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단 정책이 있으니까 배포되진 않겠죠. 근데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다시 PR을 만드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으니까 애초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 바로 내가 변경했던 게 정말 밸리데이션 한 건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티크라는 앱에 들어와서 이 애드 서비스 컨테이너 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코어였는데 200코어로 바꿨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막혀야 되는데 그 막히는 시점이 머지 된다면 막히는 게 아니라 지금 create PR라는 이 시점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막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딱 지금 이 시점에 어떤 GitHub 액션이 돌아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파일이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아까 제가 부티크를 대상으로 건드렸죠. 그리고 부티크를 대상으로 어떤 린트 작업하고 여기까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너가 변경한 게 정말 정책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실패가 됐어요. 그리고 실패 로그를 보니까 아까 제가 건드렸던 애드 서비스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슬랙으로 어떤 클러스터에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앱이 정책에 의해서 거부된다 라는 메시지가 오도록 해놨고 여기서 이 비짓 워크플로우를 누르면 아까 봤던 그 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당연히 이 PR에 대한 체크가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잘못 수정했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다시 커밋을 추가해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면은 리뷰에 의해서 머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스팟 인스턴스의 사용과 적절한 노드 선택이라는 아이디어에서는 카펜터라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컨테이너 리소스 설정은 큐브 코스트의 라이사이징 레커멘드 기능을 활용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활성화하고 필요할 때 활성화하는 건 크론 잡과 복큐브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시스템이 차단하는 건 OPA 게이트키퍼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기능들 중에서 좀 일부를 저희 회사 특정 클러스터에 적용했을 때 약 80% 정도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너뛴 내용도 많고 압축해서 말한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에 회사에 이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펜터 사용이에요. 카펜터는 비용 및 리소스 최적화 컨셉에는 잘 맞지만 노드의 오버 프로비저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캐다 같은 도구를 같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콘솔리데이션 활성화 여부인데요. 제 앞에선 데모 때 계속 카펜터의 콘솔리데이션 옵션을 활성화했었죠. 개발 환경에서는 사실 이걸 활성화했을 때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 환경일 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콘솔리데이션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건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그러니까 특정 상황일 때 그 노드를 계속 드레인 시키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 환경에 적용했을 때도 문제가 없을지 아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스팟 인스턴스의 사용입니다. 얘는 문제가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져봐야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되기 이전에 스팟 인터럽션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미리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스팟 노드를 안전하게 드레인 시킬 수 있어요. 이런 AWS의 이벤트 브릿지랑 SQS를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스팟 플릿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스팟 리밸런스 레커멘데이션까지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위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NTH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은 파드의 종료 시간이 2분 이상인 경우, 이제 스팟 종료 이벤트를 받으면 그 이벤트를 받은 노드에 스케줄링된 파드를 안전하게 다 이빅션 시키려고 하는데 2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어떤 파드의 종료 시간이 2분이 넘어가면은 그레이스풀하게 종료할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프리스탑 훅 같은 걸 적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애초에 스팟 노드에 스케줄링 하지 않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PDB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저도 명확히 답은 잘 모르겠는데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PDB는 결론적으로 파드의 고가용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인데, 이제 이걸 사용할 때 만약에 스팟을 사용한다면 이 PDB가 설정이 되어 있는 파드는 애초에 스팟 노드에 스케줄링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뭔가 스케줄링 전략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PDB 때문에 드레인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PDB 설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덜 영향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좀 완벽한 해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도입한다면 결론적으로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노드 레벨에서의 테스트도 필요할 거고 파드 레벨에서의 테스트도 필요할 텐데, 노드 레벨에서의 카오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파드 레벨에서의 카오스 엔지니어링 할 때 FI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제 스팟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스케줄링 전략도 중요하게 될 텐데, 쿠버네티스 without 큐블렛 같은 걸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스케줄링 전략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적절한 컨테이너 리소스 설정인데요. 저 앞에서는 큐브 코스트의 라이트 사이즈 레커멘드를 사용했죠. 근데 이런 방법 말고도 뭐 평균 및 최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뭐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면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상용 솔루션 사용한다면 뭐 데이터독이나 뉴렐릭이나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체크한 매트릭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거고, 어떤 VPA, 버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 사용해서 이 파드의 리소스의 사용 패턴을 관찰해서 적절한 값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좀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법이 됐건 적절한 리소스 설정을 했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선순위 클래스랑 QoS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애초에 노드의 리소스가 여유로운 상황일 때는 어떤 아웃 오브 메모리, OM 이벤트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파드가 이빅션 되는 상황이 안 생길 텐데, 적절한 노드를 고르고 적절한 컨테이너를 골랐다면 아마 의도치 않게 이빅션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QoS가 뭐 베스트 데폴트였다면 버스터블하게 바꾸고, 버스터블 하다면 개런티드하게 바꾸는 것들을 아마 고려해야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 기반의 제어는 OPA 게이트키퍼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이걸 안 쓰고 쿠버네티스의 리소스인 리미트 레인지랑 리소스 쿼터로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OPA 게이트키퍼를 썼던 이유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OPA가 쿠버네티스를 대상으로만 그 정책 기반 제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테라폼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에는 그 센티넬이라는 정책 엔진이 있는데, 센티넬 대신에 OPA를 사용할 수 있고, 또 OPA가 테라폼과 쿠버네티스 말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기반의 제어는 OPA로 통일하고 싶어서 OPA 게이트키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 말고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죠. 제가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의 스코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뭐 네트워크 전송 비용 같은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서비스 메시,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를 사용한다면 뭐 로컬리티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만약에 AWS의 EKS를 사용한다면 그 EC2의 아키텍처로 그라비톤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동일한 성능 대비 15% 저렴하긴 하지만 이제 멀티 플랫폼에서의 이미지 빌드라든가 뭐 호환성이 잘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겠죠. 이제 마지막은 클라우드 와치 비용인데, 보통 이제 EKS의 컨트롤 플레인 로깅을 활성화하면은 클라우드 와치를 자동으로 그냥 키죠. 그래서 비용이 2가지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는 저장하는 비용, 타임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디폴트가 3-4달이라서 이 타임 스토리지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는데, 리텐션 기간을 조금 줄이면 그렇게 의미 있는 값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프콘에 지원을 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어떤 미끼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네요. 질문이에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했나요? 제가 이제 한 2년차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되게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가 너무 못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내가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의 계곡에서
깨달음의 비탈길로 조금이라도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회사의 비용 절감했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식 좀 더 생겼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했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 한 2달 했거든요. 주말만 해가지고 2달 동안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한 걸로 뭔가 성장 체감을 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괴로웠어요. 내가 2달 동안 했던 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좀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보다 그냥 지금의 내가 더 나으면 되고 어제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으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성장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를 잘 정리하면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결과물이 생겼죠. 이제 이런 결과물들은 제 성장의 근거로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 제가 성장했다는 성장 체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도 인풋권 발표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인풋권 발표가 제 오프라인 첫 발표인데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